미시간의 촌뜨기 존 네프는 윈저 펀드를 미국의 최고의 펀드로 만들었습니다. 투자 인생 30년 동안 수익률 5,600%의 신화를 만들었죠. 해군 출신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23살의 청년은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뉴욕 취업 인터뷰에 참가하기 위해 차를 5번이나 빌려 타며 16시간 동안 1000km를 달렸습니다. 가진 건 달랑 20달러와 간식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그가 투자에 대해 아는 지식은 야구에 대한 지식보다 적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월가의 가치 투자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을까요? 가치 투자, 주식 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존 네프는 뉴욕에서의 인터뷰 성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의 내셔널 시티뱅크에서 인터뷰를 받아 증권 분석가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6개 업종, 화학, 제약, 자동차와 부품, 고무, 은행과 금융을 분석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내셔널 시티뱅크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클리블랜드의 상류층과 긴밀한 교류가 필요했죠. 사교 모임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 후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목을 선택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은행투자신탁위원회에서 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컬러 사진 개발업체 폴라로이드의 투자 계획서는 은행의 투자 대상 리스트에 선정되게 됐습니다. 재직 중에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직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등 훌륭한 조언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8년간 근무하면서 유능한 투자자들과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루한 조직에서는 그가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창의력과 감각을 동원하더라도 신탁투자위원회의 시야를 벗어난 아이디어는 폐기처분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서민 자본을 끌어모아 대규모 투자 자본을 형성한다는 것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마인드가 내셔널 시티뱅크보다는 훨씬 유연하다는 점에서 그의 기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5년 만에 급격한 실적 악화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윈저 펀드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윈저 펀드의 운용팀은 이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합류했을 때 윈저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최근의 동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공학 분야가 뜰 때는 생명공학 주식을 사고 오일 부문이 뜰 때는 석유회사 주식을, 닷컴이 뜰 때는 인터넷 주식을 사들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취임을 한 후에 첫 1년간 과거보다는 미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치중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그만한 결실을 가져다 주었죠. 윈저의 총 수익률은 29.1%를 기록하여 S&P 500보다 17%포인트나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1965년 말 윈저 펀드의 순자산 가치는 7년에 이르는 윈저의 역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윈저와 함께한 30여 년간 그는 헐값의 저퍼 종목을 찾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는 마치 종교적인 신념처럼 그들만의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윈저의 수익률은 5,546.5%로 S&P 500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주식형 뮤추얼 펀드로 군림하게 된 거죠. 윈저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퍼가 최고 수준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무턱대고 기대를 걸기보다는 비인기 종목의 퍼가 상승할 때 훨씬 많은 수익을 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던 인기 성장주의 비중이 극히 낮았습니다. 인기 성장주에 포함된 4개의 종목의 비중은 윈저 펀드 전체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티뱅크에 투자한 사례인데요. 1991년 비즈니스 위크 헤드라인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시티뱅크
악몽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트에서 썩은 생선 사진을 전면에 실어 시티뱅크를 향한 월스트리트의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티뱅크의 파산을 예상했고 로스페로가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은행 주식을 공매 처분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 무렵 윈저펀드는 시티뱅크 주식 2,300주 500밀리언 달러 자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택금융위원회 의장 존 딩글은 시티뱅크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 여파로 주가가 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티뱅크의 수많은 지점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이 윈저펀드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면서 수익을 향한 그들의 기대는 점점 더 무르익었습니다. 1991년 이후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수익성이 급격히 높아지리라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1992년 초부터 시티뱅크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의 성공은 반드시 우량주나 강세시장과 직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꺾이지 않는 의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 네프 입장에서 바라보는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의 4월 25일 월요일 퍼는 133입니다. 낮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테슬라는 기존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검토한 시티은행을 능가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년까지 10년간의 배터리 가격입니다. 50kWh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의 가격 차이입니다. 2018년부터 단가 감소율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폭발한 후 핵심 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 가격이 7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18빌리언 달러의 매출에서 주당 3.22달러를 기록해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총액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당 제조 비용은 값비싼 코발트나 니켈을 포함하지 않은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포드의 영업마진은 일반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2~3%였습니다. GM의 영업마진은 포드보다 안정적이지만 최근 분기 동안 5에서 9% 정도의 추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도요타조차도 최근 최고 수준인 약 10%의 영업마진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자동차 총 마진 공제액이 처음으로 30%에 도달했습니다. 규모의 경제와 높은 생산 표준으로 인해서 회사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수익성 수치는 최근 경쟁사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새로운 기가 텍사스의 제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모델 Y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현재 모델 3 구조는 1600개 이상의 용접으로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모델 Y의 구조는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워런 버핏은 머스크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를 이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GM, 포드, 도요타를 상대로 하는데요. 일론은 아이디어가 있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버핏은 또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버핏의 자산은 2022년도 기준 114빌리언 달러로 세계 7위의 부자입니다. 239빌리언 달러로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의 뒤를 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또 다른 강점은 자동차 제조업을 벗어나 여러 업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승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로 승차 공유 시장을 넘보고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올스테이트와 가이코의 시장에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테슬라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